5월 14일 오후 1940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독일 폭격기에 접근하는 소리를 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타는 건물에서 올라오는 두꺼운 유독한 연기를 통해 그들은 henkel HE111의 대형 편대를 간신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검은 발켄케루에츠 표식은 그들의 하얀 차체에 대조적으로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15분 동안 1000개 이상의 고폭탄이 네덜란드를 복종시키기 위해 폭발하였고 700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하며 전체 도시를 파괴하였습니다. 나치의 폭정에 대한 그들의 단기간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깨뜨렸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이런 잔혹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독일의 현장 지휘관들은 이것이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것이 네덜란드의 항복을 강요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이것은 로테르담시 폭격의 이야기입니다. 월드워 1945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40년 5월) 초에는 이미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가 나치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며 이는 독일의 독창적인 번개전 전술에 의해 압도당했습니다. 이 전술은 빠른 기동력을 가진 장갑 부대와 최고의 보병 부대의 결합이며 공중 우위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제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프랑스인 로우 국가들을 노렸다. 승리는 팔겔브, 시럼브리, 케이스 옐로우 라 불리는 계획으로 이루어졌다. 이 계획은 만스타인 계획으로도 불리며 이를 고안한 베르막트 장군 폰 만스타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남부 벨기에로의 돌패 초점을 맞춘 만스타인의 헤레스 그룹 PEA는 침략에 주요 추진력을 제공하며 아르덴느에 약하게 방어된 구역을 불독처럼 밀어붙이는 5개의 펜저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보크 장군이 이끄는 헤레스 그룹 B는 북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통해 강력하지만 기만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과 프랑스군 대부분이 이 지역에 집결했는데 그들은 독일의 공격이 이곳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헤레스 그룹의 A와 B가 빠르게 채널에 도달함으로써 벨기에와 북부 프랑스의 연합군을 포위하고 포로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영국군은 유명한 다이나모 작전을 통해 덩케르크에서 철수하게 되었으며 프랑스는 독일의 전면 침략에 취약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단지 6주 만에 패배했습니다. 5월 10일 새벽에 시작된 폴 겔브 작전은 루프트바페에 의한 네덜란드 공항과 항구에 대한 초기 주요 공중 폭격으로 이로 인해 나라의 제한적인 공격용 항공기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곧 하늘은 약 700명의 엘리트 폴 슈미아거 독일 공수병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네덜란드 상공에 낙하산 투하되어 공항, 철도, 다리를 점령하고 재무장, 보급, 보강의 필수적인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치열한 근접전이 이어졌고 융커스 주 87 슈투카 폭격기의 정밀 폭격으로 중단되었다. 이 공습으로 준비가 부족했던 네덜란드의 방어 진지가 파괴되고 병력과 물자 손실을 입었다. 첫 공수병이 착륙한 지 단 6시간 만에 전략적인 웨르디크 다리는 독일의 손에 넘어갔고 와라벤의 주요 공항과 발켄부르크, 오큐브르크의 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끝 무렵 네덜란드의 방어는 혼란스러웠지만 폴 슈미아거에게는 쉽지 않았다. 일부는 자신의 낙하 지점을 놓쳤고 다른 일부는 두발 항구로 떨어져 익사했거나 이전 폭격에 타오르는 잔해 위에 착륙하여 살아서 불타 죽었습니다. 다음 3날 동안 더 많은 독일 부대가 쇄도하면서 전국에 치열한 전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테르담 다음으로 큰 도시인 로테르담에 공수병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방어군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방어군은 영국의 강화를 통한 돌파구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이었습니다. 자주양의 옷을 입은 늑대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하인켈. H-111은 유럽 전역의 모든 전선에서 광범위하게 배치되었으며
1940년에서 1941년 블리츠 동안 영국 상공에서 파괴와 황폐를 야기했습니다. 최대 속도가 시간당 약 434점, 523km, 즉 시간당 440km이며 서비스 천정 높이가 약 2만 1000피트를 조금 넘는 이중 엔진 하인켈은 중형 폭격기로 지정되었으며 조종사, 항해사 폭격수, 무선 조작사, 그리고 기관 총수 2명으로 구성된 루프트바페의 조종사에 의해 운용되었습니다. 분열, 파괴된 상태에서도 기지로 돌아오는 고집스러운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henkel의 변형은 폴겔 작전 중에 사용되었으며 폭탄을 운반하는 능력의 폭이 넓었습니다. 가장 표준적인 것은 32개의 49.9kg, 폭탄이나 8개의 250kg 폭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대함 지뢰 1814.37kg 또는 심지어 5,500파운드의 외부 폭탄으로 장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륙 중량을 맞추는 것은 무려 29약 363kg 또는 13,500kg이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헤인켈 해 1111은 어로의 폭격기, 장거리 정찰기, 야간 폭격기, 공수병 운송기 등 다양한 사양과 역할로 업그레이드되었고 심지어 V1 폭탄을 런던으로 운반한 마지막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1944년의 생산이 중단되기 전까지 7,000대 이상이 제조되었습니다. (1940년 5월 14일) 화요일은 충격적인 13분 만에 11,000채의 주택 19개의 교회, 23개의 병원, 62개의 학교가 모두 파괴되며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무자비한 파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일까요? 이 사건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일부의 주장처럼 나치가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한 것일까요? 13일 저녁에는 퀸 빌헬미나와 네덜란드 정부가 마침내 런던으로 향하는 영국 구축함에 탑승하여 도망쳤고 다음날 아침 10시 30분쯤에는 하얀 깃발을 흔드는 독일 장교가 로테르담에 도착하여 도시의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편지는 공격 중인 39군단의 지휘관인 베르막트 중장 루돌프 슈미트에 의해 작성되었고 이전 3일 동안의 전투에서 네덜란드 군대를 지휘한 피터 빌헬무스 샤루 대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담하게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테르담의 개방 도시에서 독일군의 공격에 대한 계속적인 저항은 저를 즉시 저항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로 인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도시가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노력하도록 청원합니다. 이 최후 통첩을 전달한 후 2시간 이내에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면 저는 가장 극단적인 파괴 조치를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인용 끝. 이 극단적인 파괴 조치에 대한 언급은 슈미트에게 그의 상급자인 18군 사령관인 조지폰 큐힐러 장군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전달되었는데 이는 명확한 용어로 인용하여 필요하다면 도시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그 위협을 실행함으로써 로테르담의 저항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깨뜨려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큐힐러는 그의 병력이 프랑스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로테르담에서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며 네덜란드의 시기 적절한 점령이 영국에 대한 작전을 위해 그의 비행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그의 상급자로부터의 압박까지 큐힐러는 민간인 인구가 여전히 도시 내에 있고 대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대한 빠른 해결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은 큐힐러만이 아니었습니다. 루프트바페의 오버베펠스하버 헤르만 괴링은 아돌프 히틀러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루프트바페의 순수한 능력과 지배력을 더욱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전체 도시의 파괴와 같은 힘의 표현, 특히 나치 독일의 길을 막고 있는 도시의 파괴는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이론은 역사학자들 간 논쟁거리입니다. 1945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괴링은 항복 협상에 대한 어떤 지식도 부인하였으며 폭격이 네덜란드의 항복을 이루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도 반박하였습니다. 원래의 루프트와페 파일과 문서의 대부분도 파괴되어 실제로 어떤 종류의 공중 지원이 주문되었는지 또는 누가 주문했는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슈미트의 최후 통첩을 받은 후 샤루는 강요받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천천히 답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는 형식에 대해 불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전에 편지는 적절하게 서명되어야 하며 당신의 이름과 계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인용문 끝. 샤루는 도시 대피 또는 연합군 보강군 도착에 대한 희망으로 시간을 벌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미트는 전고 조금 후에 이런 응답을 받았고 루프트바페에게 라디오를 통해 전송했습니다. 인용, 항복 협상 때문에 로테르담 폭격이 연기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륙 상태를 보고하라. 인용 끝.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폭격기들은 이미 공중에 있었고 라디오 안테나를 회수한 후에는 이미 연락이 불가능했습니다. 루프트바페의 캄프 게슈와드린 다 토텐코프그 슈와다, 즉 해골 중대라는 적절한 이름의 90대의 하인켈, 해 110일 이 남쪽과 북동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110파운드와 550파운드의 고폭탄을 혼합하여 싣고 있었습니다. 장군 중령인 슈미트가 네덜란드 협상단에게 두 번째 항복 최후 통첩을 전달하고 있던 중 1시 20분쯤에 그는 공중에서 폭격기에 무거운 소음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그의 중단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이건 재앙이군 이라고 말했다. 공습 브리핑 중에는 긴급한 최후의 수단으로 지상의 병력들이 이전의 명령이나 지시에 상관없이 폭격기를 피하도록 빨간색 플레어를 공중에 쏘는 것이 합의되었고 슈미트는 급히 그의 병사들에게 플레어를 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도시에서 나오는 연기와 끊임없는 폭격으로 인해 공기 중에는 아직도 짙은 연기가 맴돌고 있어 2,000피트 조금 넘게 날고 있는 다가오는 폭격기에 시야를 제한하고 빨간색 경고 플레어의 궤적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오버스트 볼터, 라크너 지휘해 있는 54대 하인켈, 오른쪽 날개가 북동쪽에서 접근했고 그들 아래의 혼돈을 모르고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에르비츠 중위 회내가 이끄는 36대의 폭격기 편대는 따로 공격을 시작했으나 막판의 회내는 지상의 빨간 조명탄을 보고 공격을 중단했고 그의 하인켈 폭격기 중 3대만이 폭탄을 투하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라크너의 폭격은 충분히 큰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단지 13분 만에 1151개의 49.9kg 폭탄과 158개의 250kg 폭탄이 로테르담에 투하되었습니다. 서쪽 하늘을 덮기 시작한 연무가 가까워지면서 화려한 봄날은 11월 중순의 우울한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이 종이 조각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일부는 가장자리가 타서 검게 변했고 일부는 벽지처럼 꽃무늬가 인쇄되어 있었으며 다른 일부는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리가 없습니다. 오직 폐허 더미뿐입니다. 마치 거대한 스팀 롤러가 로테르담의 큰 부분을 지나가며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들은 로테르담 폭격의 공포를 회상하는 많은 기록 중 일부일 뿐입니다. 첫 번째는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충격적인 후폭을 목격한 우트레이트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그 도시는 지도에서 사라졌다. 642에이커 또는 6제곱킬로미터의 문명이 사라져버렸고 그 오후 4시 20분에 로테르담은 항복을 서명했습니다. 62만 명의 인구 중 거의 8만 명이 순식간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700명 이상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불충분한 민간 대피소의 수와 함께 예상치 못한 폭격의 성격과 격렬함이 민간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거의 즉시 파괴된 잔해 인간의 유해, 한때 웅장했던 도시에 탄 자국이 남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로테르담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올라 거대한 자체, 지속적 화재 폭풍으로 합쳐져 그 길목의 모든 것을 파괴했고 시체와 잔해는 비극적으로 녹아내렸다. 민간인들은 재빨리 작업팀으로 동원되어 잔해를 뒤져 생존자를 찾고 사망자를 수습하는 끔찍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공포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번은
신부가 교회 지하실에 피신한 3명의 젊은 여자 하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잔해를 치우고 뜨거운 문을 열자 강한 열기와 악취가 휘감았다. 3명의 소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벤치에 앉아서 죽어 있었습니다. 승무원 한 명이 숨을 참고 안으로 뛰어들어 소녀를 구출하려 했지만 그녀는 과열된 금고 안에서 액화된 상태였다. 인용구 끝. 사망자들은 손수레, 택시, 버스, 쓰레기 트럭, 심지어는 손수레에 실려 K루빅 일반 묘지로 옮겨졌고 그들은 대부분 신원이 알려지지 않고 몸이 불완전한 상태로 집단 무덤에 매장될 준비를 위해 쌓여 있었습니다. 묘지에는 1940년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에 매장된 561명의 민간인들의 집단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는 남성, 여성 또는 인간으로만 기록된 125명의 미확인 사망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개의 집단 무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총 3개의 무덤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일부 가족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개별 무덤이나 가족 묘지에 안장되는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한 여성은 그녀의 7명의 친척과 이웃 중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음을 발견했고 그녀는 인식할 수 없는 8쌍의 발만을 한 관에 묻을 수 있었습니다. 폭격 후 몇 달 동안 탄화된 뼈의 잔해들이 도시 전체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폐허 아래 작은 더미로 청소 중에 드러나거나 죽음의 함정으로 작용한 지하실에 묻혀 있었습니다. 남은 시신들은 삽으로 담겨 수레에 실려 공동묘지로 옮겨졌다. 로테르담 고위의회와 당국은 도시 대부분을 철거하고 재건하기로 결정했으며 17세기 뒤놀드 타워 밀, 시청, 중세시대의 성 로렌스 교회만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로테르담 폭격은 끔찍한 비극이었고 회피 가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참혹해졌습니다. 이는 통제 불가능한 나치의 지배와 공격에 대한 무서운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 운명은 도시에 또 다른 잔혹함을 안겼습니다. 1943년 3월 31일 미국 군대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 폭격기 33대가 점령 중인 독일인들에 대한 공습을 로테르담에서 실시했지만 목표로 한 조선소 위의 악천후로 인해 그들은 1000파운드의 폭탄을 조기에 투하했습니다. 거의 100톤의 폭발물이 주로 민간인 지역, 즉 보폴대와 투샌디켄의 노동자 계급 지역에 투하되어 417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2600여 채의 주택을 파괴하였으며 약 6500명의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었고 로테르담 시민들을 다시 한번 하늘에서의 야만스러운 처벌에 처하게 했습니다.